이 걸레짝은 또 뭐니? 미나야, 이건 그냥 네 신발 주머니나 해라. 푸훗. 시어머니는 가난뱅이 며느리인 나를 무시했다.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사주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재산은 내 동생에게 물려줄 거다. 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낯선 노부인이 우리 집을 찾아와 큰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시어머니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뱉는 것만 같았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날 저녁 박민준 씨 가족의 집안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석양빛이 거실 커튼을 뚫고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다. 박미나가 막 집 안으로 들어서는 참이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온 집안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는 듯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성취감을 맛볼 때마다 짓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손목에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한정판 에르메스 핸드백이 걸려 있었다. 가방은 거실 조명 아래서 반짝이며 보는 이들의 찬사를 요구하는 듯했다. 미나는 자신이 이 집의 중심인 양가슴을 쭉 펴고 걸어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던 최 여사는 즉시 하던 일을 멈췄. 그녀의 눈은 숨길 수 없는 탐욕의 빛으로 가득 차 커졌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반쯤 뛰는 걸음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다가갔다. 최 여사의 손은 명품 수면을 만질 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신성하고 귀중한 유물을 만지는 듯했다. 그녀는 온 집안에 울려 퍼지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미나를 칭찬했다. 최 여사는 가방을 몇 번이고 쓰다듬고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를 맡으며 딸이 제 힘으로 이렇게 비싼 물건을 샀다는 사실에 대한 자랑스러운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다. 거실과 이어진 주방에서는 지은이 그들을 등지고 서 있었다. 히잡 대신 단정한 옷차림의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채소를 써느라 분주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과장된 칭찬을 모두 들었지만 묵묵히 자기 일만 계속했다. 김지은은 매우 소박하고 차분하며 놀라울 정도로 깊은 인내심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최 여사나 미나가 던지는 비꼬는 말이나 거친 말에 단 한 번도 맞받아친 적이 없었다. 지은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힐 뿐이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도마 위에서 규칙적인 리듬으로 당근을 썰며 거실의 소음으로부터 귀를 막으려 애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시작한 사업 문제로 하루 종일 씨름하다 지친 얼굴로 나왔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아내에게 다가가 지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민주는 진심과 지지가 담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미나의 성공을 자랑할 때마다 아내의 기분이 어떨지 잘 알고 있었다. 민주는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시며 거실에서 벌어지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그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항상 아내의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미소는 순식간에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절대적인 명령조로 민준과 지은을 거실로 불렀다. 마지못해 하면서도 민준은 예의를 지키기 위해 지은을 이끌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들이 최 여사 앞에 서자 중년의 여인은 미나의 명품 가방을 공중에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는 지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지은의 소박한 차림새와 미나의 몸에 걸친 사치품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말들이 최 여사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지은을 대놓고 가난뱅이 며느리, 쓸모없는 년이라고 불렀다. 최 여사는 지은이 이 가족에게 짐일 뿐이라고 말했다. 자랑할 만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빌부터 사는 여자라고 했다. 그녀는 지은을 거대 기업인 천지그룹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고 있는 미나와 계속 비교했다. 최 여사는 진정한 여자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부엌에서 요리나 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돈으로 명품을 살 수 있는 여자라고 강조했다. 그 모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지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쥐며 내면의 힘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굳게 담은 턱은 억누르고 있는 분노를 드러냈다. 민주는 앞으로 나서 지은의 바로 앞에 서서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무겁고 단호하지만 꾸짖지 않으려는 톤을 유지하며 민주는 어머니에게 모욕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민주는 지은이 자신의 아내이자 온전한 책임이며 누구도 자기 앞에서 아내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준의 단호한 변호는 오히려 최여라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낯선 여자 때문에 아들에게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다. 최 여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민준의 귀에 매우 거슬렸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민준과 지은을 증오해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최 여사는 매우 충격적인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 크고 강조된 목소리로 그녀는 모든 유산, 가족의 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큰 집까지 100% 미나에게만 물려줄 것이라고 선포했다. 최 여사는 민준과 지은은 그 재산에서 단 1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여사는 계속해서 민준과 지은을 거실에서 부드럽게 쫓아냈다. 그녀는 자신과 미나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 없이 이 행복한 순간을 축하하고 싶으니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민주는 이 쓸모없는 논쟁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만심에 가득 차 있을 때 논쟁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꽉 쥔 다음 아내를 이끌고 몸을 돌려 거실을 떠났다. 그들은 뒤에서 울려 퍼지는 최 여사와 미나의 승리감에 찬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집 구석에 있는 그들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방 안에서 민주는 어머니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 지은에게 사과했다. 그는 아내를 꼭 껴안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지은은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화나지 않았으며 민준이 항상 자기 편에 있어준다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들의 기분이 조금 나아진 후 지은은 거실에 남은 더러운 접시와 컵을 정리하러 잠시 방을 나섰다. 그동안 민주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샤워하러 갔다. 지은이 다시 돌아왔을 때 거실은 비어 있었다. 최 여사와 미나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쉬는 듯 했다. 지은은 더러운 컵을 모으고 유리 테이블 위에 과자 부스러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미나의 패션 잡지를 들어 올렸을 때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종이는 결제 영수증처럼 보였다. 지은은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우연히 종이에 적힌 숫자와 글자들을 포착했다. 호기심에 지은은 그 영수증을 더 자세히 읽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 그 종이는 정말로 아까 미나가 그렇게 자랑하던 한정판 명품 가방의 거래 증명서였다. 하지만 지은을 굳어지게 만든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었다. 결제 방법란에는 수억 원짜리 가방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구매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 가방은 매우 긴 기간과 살인적인 이자가 붙는 할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구매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월급을 모아 일시불로 샀다고 자랑하던 미나의 허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지은은 방금 발견한 사실을 곱씹었다. 신우이가 보여준 모든 자부심, 오만함, 거만함은 결국 거짓에 불과했다. 미나는 단지 허영심과 사회적 인정을 위해 스스로 빚의 굴레에 빠진 것이었다. 미나를 항상 찬양하던 최 여사 역시 딸의 거짓된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지은은 그 영수증을 작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퍼뜨릴 아기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시간과 인과응보가 적절한 때에 그들의 오만함을 드러내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밤은 깊어갔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집은 매우 조용했다. 지은은 부엌 쓰레기를 대문 밖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쓰레기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단단히 묶고 집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꽤 차가웠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다. 집 앞 거리는 매우 한적했다. 지나가는 차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지은은 삐걱거리는 소리로 집안 식구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고 쓰레기 봉지를 제자리에 놓았다. 지은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리려는 순간 길끝에서부터 밝게 비추는 차량 불빛에 시선이 쏠렸다. 그 불빛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매우 웅장하고 큰 고급 세단이 소음 없이 밤의 정적을 가르며 다가왔다. 그 차는 반짝이는 검은색으로 가로등 불빛을 우아하게 반사했다. 디자인은 매우 독점적이었다.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이 늦은 밤에 이런 고급 차량이 주택가를 지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지은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한 것은 그 웅장한 차가 속도를 줄여 지은이 서 있는 집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는 사실이었다. 지은과 차체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뒷좌석 승객석의 창문이 거의 소리 없이 천천히 내려갔다. 차 안의 어둠 때문에 지은은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날카로운 눈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은 매우 위압적이면서도 깊은 미스터리를 담고 있었다. 차 안의 사람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앞에 서 있는 단정한 여자를 평가하는 것처럼 지은을 꽤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지은의 숨이 승민 것 같았다.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혼란과 호기심에 휩싸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지난 후 차창은 다시 올라가 완전히 닫혔다. 운전사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고 그 고급 차량은 그녀를 조용한 밤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지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 차가 길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 차는 내일부터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꿀 거대한 미스터리를 싣고 떠났다. 아침 해가 밝게 떠올랐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젯밤 사건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미나는 천지그룹 본사로 출근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고 물론 할부로 산 명품 가방을 거만하게 팔에 걸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은 채 현관까지 미나를 배웅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칭찬과 함께 미나의 경력이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말을 했다. 앞마당을 쓸고 있던 지은은 미나가 한마디 말도 없이 지나갈 때 정중하게 고개만 숙였다. 민주는 회사에 생긴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더 일찍 출근했다. 미나의 차가 마당을 떠난 후 최 여사는 안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녀는 현관 청소를 마치는 지은에게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을 던졌다. 지은은 마음을 맑게 유지하려 애쓰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점심 식사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손을 씻으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부엌칼을 잡기도 전에 초인종이 길고 반복적으로 울렸다. 손님이 왔다는 신호였다. 지은은 손을 닦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초인종 소리를 들은 최 여사는 앉은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도 없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흘긋 쳐다보기만 했다. 그녀는 거친 말투로 지은에게 누가 자신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지 보라고 시켰다. 지은은 큰 나무 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이 활짝 열리자 지은은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매우 놀랐다. 완벽하게 꼿꼿한 자세의 낯선 노부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 여인은 매우 우아하고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강렬한 위엄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수년간의 인생 경험으로 형성된 단호한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노부인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존경심, 그리움, 그리고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부드러운 장갑을 낀 손에는 매우 비싸 보이는 짙은 붉은색 벨벳으로 덮인 꽤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지은은 여전히 이 이상한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노부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은이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궁금해진 최 여사가 현관으로 다가왔다. 최 여사는 낯선 노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색적이고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즉시 그 여인이 방문 판매원이거나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높고 무례한 목소리로 최 여사는 그 여인에게 이 집에 온 목적을 물었다. 그녀는 여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쫓아내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아한 노부인은 최 여사의 존재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최 여사는 아무 가치 없는 공기 같은 존재인 것처럼. 노부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지은에게 깊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위엄 있으며 매우 유창하지만 독특한 외국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하며 그 큰 벨벳 상자를 지은 앞에 내밀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윤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지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지은의 심장을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만드는 일련의 문장을 말했다. 윤 실장은 지금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지은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가장 적절한 때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은을 아가씨라고 불렀는데 그 존칭은 지은의 온몸의 신경을 떨리게 했다. 최 여사는 윤 실장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그녀는 그 노부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가난뱅이 며느리를 그렇게 존중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비웃었다. 최 여사는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며 지은에게 빨리 문을 닫고 그 미친 여자를 집마당에서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은은 시어머니의 고함을 무시했다. 지은의 손은 떨렸지만 천천히 윤 실장의 손에서 벨벳 상자를 받았다. 상자는 꽤 무겁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이 상자가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지은은 상자를 안으로 가져와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전히 호기심과 증오가 뒤섞인 최 여사도 다가와서 그 낯선 여자가 준 고물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 했다. 숨을 참으며 지은은 상자 앞부분의 금색 걸쇠를 열고 벨벳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즉시 지은의 눈을 크게 뜨게 했고 숨이 샜는 것 같았다. 상자 안에 깔끔하게 정리된 물건들은 평범한 것들이 아니었다. 맨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한 한도 없는 블랙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 카드는 모든 의심을 잠재우는 우아한 광채를 뿜어냈다. 바로 그 블랙카드 옆에는 순수한 백금으로 만들어지고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커다란 인장 반지가 놓여 있었다. 인장 반지의 중앙에는 미나를 포함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재벌 기업 천지그룹의 공식 로고가 매우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반지는 그 회사 내에서 절대적인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다. 천지그룹의 본래 소유주나 유일한 후계자만이 낄 자격이 있는 반지였다. 지은은 복잡한 감정으로 그 반지를 쳐다보았다. 희미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자 바닥,
반지와 카드를 받치고 있는 벨벳 쿠션 아래에는 공식적인 국가 문서가 담긴 가죽 서류철이 있었다. 지은은 점점 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펼쳐 그곳에 인쇄된 글자들을 읽었다. 그것은 매우 넓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였다. 지은이 그 증명서에 적힌 주소를 읽었을 때 그녀 주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원본 증명서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크고 호화로운 집, 최 여사가 거만하게 미나에게 물려주겠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집이 법적으로 지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현실은 지은의 가슴을 매우 강하게 때렸다.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진짜 신분을 숨겨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 양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진실이 스스로 그녀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모욕과 멸시를 당했던 이 집이 사실은 자신의 최 여사의 모든 주장과 오만함은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한 장의 국가 문서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지은은 최 여사가 내용물을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재빨리 상자를 다시 닫았다. 엿보려던 최 여사는 상자 안에 물건이 반짝이는 것만 보고 그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고물이라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윤 실장이 여전히 문지방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윤 실장은 확신에 찬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날의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그녀는 지은의 양부모님이 평안히 잠드셨으며 지은의 신분을 숨기는 임무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제 아가씨께서 돌아와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되찾을 가장 적절한 때라고 했다. 윤 실장은 매우 떨리는 선언으로 말을 마쳤다. 그녀는 내일 아침 천지그룹 본사 회장실 의자에 앉아 지은의 도착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 메시지를 전한 후 윤 실장은 몸을 돌려 떠났고 이제 자신의 앞에 놓인 거대한 운명을 완전히 깨달은 지은을 남겨두고 떠났다. 밤은 지은에게 매우 느리게 지나갔다. 윤 실장이 떠난 후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이제 무릎 위에 활짝 열린 큰 벨벳 상자를 바라보았다. 방의 희미한 불빛이 천지그룹 로고가 새겨진 인장 반지에 다이아몬드 광채를 반사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한도 없는 블랙카드의 표면을 만지며 엄청난 책임감을 동반하는 차가운 질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주된 관심은 자신이 자주 모욕과 멸시를 당했던 이 집이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임을 명시하는 국가 문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다. 그녀는 항상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양부모님을 기억했다. 그들은 잔인한 대가족의 권력 다툼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진짜 신분을 숨겼다. 이제 양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큰 비밀은 마침내 그녀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탐욕, 거짓말, 오만함이 그들을 어디까지 파멸로 이끌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 가족의 식탁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다. 미나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자랑스러운 수다가 줄을 이루었다. 지은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는 미나와 최 여사에 의해 전혀 손대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성취라고 여겨지는 소식을 축하하느라 너무 바빴다. 미나는 빛나는 얼굴과 높이 든 턱으로 자신이 천지그룹 본사에서 매우 명망 있는 직책으로 승진했다고 온 집안에 알렸다. 그녀는 회사 이사회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인정하여 엄청난 연봉과 혜택을 받는 고위 관리자로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여사는 즉시 기쁨의 박수를 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미나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큰 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지은이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최 여사는 다시 한번 미나의 성공과 쓸모없고 집안의 기생충일 뿐이라고 여기는 지은의 삶을 비교했다. 그 거짓된 환희 속에서 미나는 매우 호화로운 축하 파티를 열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는 파티를 도심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동료, 상사, 그리고 엘리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과시할 계획이었다. 최 여사는 물론 그 계획을 폭발적인 열정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그 거창한 계획 속에서 최 여사의 냉소적인 눈은 다시 지은에게 향했다. 매우 경멸적인 말투로 최 여사는 지은에게 그 파티의 귀빈이나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하인으로 오라고 명령했다. 최 여사는 5성급 호텔의 케이터링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지은이 더러운 접시를 나르고 음식을 서빙하며 VIP 손님들을 시중드는 것이 지출을 크게 절약해 줄 것이라고 변명했다. 막 식탁에 합류한 민주는 어머니의 미친 생각에 즉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지은은 재빨리 남편의 팔을 만지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미나의 파티에서 손님들을 시중드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에 깃든 평온함은 민준을 결국 굴복하게 만들었다. 비록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날 오후 민준이 자신의 스타트업을 처리하러 나간 후 지은은 집을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매우 소박한 옷을 입고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했다. 지은의 목적지는 시장이나 쇼핑센터가 아니라 비즈니스 중심가의 높이 솟은 초고층 빌딩, 바로 천지그룹의 본사였다. 그녀는 몇 가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윤 실장을 몰래 만나야 했다. 거대한 빌딩의 앞마당에 도착하자 지은은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건축물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윤 실장이 문자로 알려준 연문으로 들어갔다. 매우 은밀하고 엄격하게 경비되는 개인실에서 지은은 마침내 가족의 충실한 비서와 재회했다. 윤 실장은 지은을 깊은 존경심으로 맞이하며 마치 방금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처럼 대했다. 그 비밀스러운 만남에서 지은은 윤 실장에게 신우이 미나의 인사 상태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요청했다. 윤 실장은 즉시 회사 내부 조사 문서가 담긴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다. 그 문서에 적힌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지은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짐작은 했지만 미나는 고위 관리자로 승진한 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미나는 현재 천지그룹 내부 감사팀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막대한 금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 횡령한 돈은 미나가 최 여사에게 항상 자랑하던 명품 가방의 할부금을 갚는 것을 포함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문서는 미나가 체계적으로 저지른 불법 송금과 재무보고서 위조의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지은은 긴 한숨을 내쉬며 서류철을 닫았다. 그녀는 신우이가 스스로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나가 쌓아올린 거짓말은 곧 무너져 지금까지 그녀를 맹목적으로 찬양해온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덮칠 것이었다. 그날 밤 미나가 약속한 축하 파티는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에서 정말로 화려하게 열렸다. 연회장은 해외에서 수입된 신선한 꽃장식, 황금빛을 발산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전문 음악가들이 라이브로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으로 꾸며졌다. 초대 손님들은 최고의 파티 복장으로 속속 도착했다. 최 여사는 과도하게 치장하고 눈에 띄는 보석을 착용했으며 악수하는 모든 손님에게 자신의 명품 가방을 계속해서 자랑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미나처럼 훌륭한 딸을 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한편 지은은 시어머니가 명령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을 입고 음료와 전체 요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연회장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시중들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모욕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파티에 참석한 민주는 몇 번이고 아내의 손에서 쟁반을 뺏으려고 했지만 지은은 항상 부드럽게 거절하며 남편에게 동료들과 함께 행사를 즐기라고 말했다. 화려한 파티 중에 예상치 못한 매우 창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시 엘리트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한 VIP 손님, 상류층 사교계 여성이 메인 요리 테이블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과 대화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같은 순간 가방을 자랑하느라 정신없던 최 여사가 갑자기 뒤를 보지 않고 방향을 틀었다. 둘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그 사교계 여성이 들고 있던 달콤한 과일 주스 잔이 쏟아져 그 내용물이 최 여사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 위로 정확히 쏟아졌다. 달콤하고 끈적한 액체는 가방 소재에 스며들어 즉시 외관을 망가뜨렸다. 최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공포의 눈으로 가방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즉시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 사교계 여성을 꾸짖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손님들의 주목을 끌며 최 여사는 그 가방이 해외 공식 부티크에서 구입한 한정판이라고 주장하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사교계 여성의 반응은 최 여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두려움에 떨며 사과하는 대신 그 엘리트 여성은 주스가 쏟아진 가방의 상태를 관찰한 후 크게 웃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최 여사의 젖은 가방 표면을 닦았다. 갑자기 가방 소재의 색이 바래고 벗겨지면서 매우 보기 흉한 얼룩이 남았다. 그 사교계 여성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방을 높이 들어 올렸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로 그녀는 최 여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진짜 가죽 소재는 과일 주스가 쏟아졌다고 해서 절대 색이 바래거나 벗겨지지 않는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가방의 엉성한 바느질과 약간 삐뚤어진 로고를 지적했다. 조롱하는 어조로 그 사교계 여성은 수백 명의 손님들 앞에서 최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방이 동대문 짝퉁 시장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싸구려 모조품이라고 선언했다. 모든 손님들은 즉시 조용해졌고 최 여사를 향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최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의 몸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견디며 심하게 떨렸다. 웅장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최 여사에게 매우 잔인한 사회적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초대 손님들의 속삭임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이 윙윙거리며 사방에서 그녀의 귀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 미나 동료들의 냉소적인 시선, 경멸적인 미소, 참는 웃음소리는 최 여사로 하여금 자신이 서 있는 대리석 바닥이 무너져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가슴속을 가득 메운 극심한 수치심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이제 매우 초라해 보이는 모조품 가방을 손에 들고 분노, 불신, 그리고 엄청난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최 여사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체면을 살리기 위한 손쉬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안한 눈은 방 전체를 훑었고 마침내 빈 쟁반을 들고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지은의 모습에 멈췄다. 서두르고 분노의 찬 걸음으로 최 여사는 손님들 틈을 뚫고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한마디 확인 질문도 없이 최 여사는 즉시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로 극악무도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녀는 지은이 자신과 미나를 공공장소에서 망신시키기 위해 사악한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했다. 최 여사는 지은이 분명히 자기 방에 몰래 들어가 진짜 명품 가방을 훔치고 불타는 질투심 때문에 이 싸구려 모조품 쓰레기로 바꿔치기 했다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지은을 은혜도 모르는 냉혈한 도둑이며 항상 남편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려 한다고 불렀다. 어머니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미나도 즉시 다가왔다. 상황을 진정시키는 대신 미나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할부로 산 가방의 출처에 대한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미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의 비난을 인정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지은의 얼굴을 가리키며 즉시 진짜 가방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불러 몸수색을 하고 이 호텔에서 불명예스럽게 쫓아낼 것이라고 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몇몇 손님들은 이 창피한 사건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차분하지만 매우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고함에 맞받아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진실은 들리기 위해 큰 소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나가 지은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 바로 그 순간 민준이 매우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군중을 해치고 나섰다. 그는 방다른 구석에서 잠재적 투자자와 이야기를 막 끝내고 가족과 관련된 소란을 듣자마자 서둘러 다가왔다. 민준의 얼굴은 매우 진지해 보였고 몇몇 손님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줄 정도의 단호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민준은 즉시 지은과 그의 가족 사이에 서서 아내를 위한 견고한 보호벽이 되었다. 그는 분노로 붉어진 어머니의 얼굴과 거짓으로 가득 찬 여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매우 차분하고 무게감 있으며 우아하지만 빈틈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민주는 어머니에게 이 창피한 쇼를 즉시 멈추라고 상기시켰다. 민주는 명백한 증거 하나 없이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인도죄로 고소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명예훼손 행위이며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은이 지금까지 허락 없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갈 용기조차 없었으며 하물며 개인 물품을 만진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는 또한 미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여동생에게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민주는 소리치지 않았고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절은 최 여사와 미나를 잠시 침묵하게 만드는 위험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민준의 품격 있는 변호는 그가 잘못된 혈연 관계의 광신주의보다 진실을 중시하는 가장으로서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그 가족 사이의 긴장감은 갑자기 연회장 정문 쪽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이고 단호한 발걸음 소리에 의해 깨졌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문지방에서 그 5성급 호텔의 총지배인이 매우 단정한 정장과 왼쪽 가슴에 금색 신분증 배지를 달고 나타났다. 지배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건장하고 진지한 얼굴의 4명의 호텔 특별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소란스러웠던 파티 분위기를 식히는 단호한 공기를 가져왔다. 호텔 지배인의 등장을 본 최 여사는 즉시 지원군을 얻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지배인을 맞이했다. 최 여사는 지은을 가리키며 호텔 지배인에게 도둑으로 간주되는 며느리를 즉시 체포하고 사랑하는 딸의 축하 파티가 순조롭게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호화로운 건물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 특히 최 여사와 미나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다. 호텔 지배인은 최 여사의 수다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마치 최 여사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중년의 여인을 그냥 지나쳐 걸어갔다. 지배인은 지금까지 모욕의 대상이었던 단정한 여성을 향해 확신에 찬 걸음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지은과 한 걸음 남은 거리에서 호텔 지배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 발을 모으고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를 호위하던 4명의 보안 요원도 일제히 똑같은 경의를 표했다. 그 동작은 매우 경건하게 이루어졌으며 그곳에 최고 권위자에게만 주어지는 수준의 존경심을 보여주었다.
연회장 전체를 뒤덮은 정적 속에서 호텔 지배인의 목소리는 매우 명확하고 맑게 들렸다. 그는 주위의 공기를 떨리게 하는 존칭으로 지은을 불렀다. 그는 지은을 소유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서 있는 이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이 지은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 있는 자산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지배인은 그리고 나서 정장 안쪽에서 가죽 서류철을 꺼내 두 손으로 지은 앞에 내밀었다. 그는 그 서류철에 오늘 밤 파티 개최 비용 전체에 대한 청구서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방대여료, 고급 음식 케이터링, 수입 장식, 그리고 전문 음악가들의 연주료까지 지배인은 자신의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주최한 행사의 엄청난 금액의 청구서 해결과 관련하여 소유주님의 직접적인 승인을 요청하러 왔다고 밝혔다. 모든 손님들은 입을 쩍 벌렸다. 그들의 숨이 순간 는 것 같았다. 최 여사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다. 반면 미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발밑에 깔개처럼 짓밟았던 가난뱅이 며느리가 그들이 과시하고 있던 화려함의 합법적인 소유주였다니. 지은은 매우 우아한 동작으로 가죽 서류철을 받았다. 그녀는 서류철을 슬쩍 열어보았다. 매우 큰 총 청구액을 나타내는 숫자들을 보고 지은은 호텔 지배인을 쳐다보며 매우 차분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배인에게 미묘하게 한쪽 눈을 찡긋했다. 그것은 지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밝히지 말고 자신이 이 게임을 주도하게 해달라는 조용한 신호였다. 지은은 가죽 서류철을 닫고 여전히 돌처럼 굳어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미나의 얼굴을 매우 부드럽지만 치명적으로 날카로운 풍자가 담긴 목소리로 쳐다보았다. 지은은 청구서 서류철을 호텔 지배인의 손에 돌려주었다. 그리고 지은은 지배인에게 편안한 어조로 말했다. 이 파티는 매우 부유하고 방금 엄청난 승진을 한 미나를 위한 축하연이므로 미나가 모든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은은 미나가 호텔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이 정도의 작은 청구서를 해결할 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은의 말은 미나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그녀가 아침부터 모든 손님들 앞에서 외쳐왔던 모든 오만함을 증명하도록 강요했다. 모든 눈이 이제 미나에게 쏠렸다. 동료들과 VIP 손님들의 사회적 증명 요구는 미나로 하여금 온몸이 심하게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게 만들었다. 차가운 땀으로 젖은 손으로 미나는 지갑을 열어 반짝이는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마치 돈은 문제가 아니라는 듯 침착해 보이려 애쓰며 매우 억지스러운 미소로 호텔 지배인에게 카드를 건넸다. 호텔 지배인은 즉시 휴대용 결제 단말기를 들고 있던 직원 중 한 명에게 카드를 건넸다. 그 직원은 미나의 카드를 넣고 명시된 청구 금액을 누른 후 인증 과정을 기다렸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몇 초가 흘렀다. 갑자기 결제 단말기 화면이 빨갛게 깜박이며 매우 시끄러운 경고음을 냈다. 호텔 직원은 잠시 화면을 쳐다본 후 고개를 들어 무표정한 얼굴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로 미나의 신용카드가 사용한도 초과 및 상당한 연체 기록으로 인해 결제 시스템에서 거부되어 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는 미나와 최 여사의 남은 자존심을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마지막 일격이 되었다. 그 밤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으로 끝났다. 결제 단말기가 미나의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한 후 숨막히는 정적이 연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수백 쌍의 눈,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천지그룹의 상사들이 날카로운 심판의 시선으로 미나를 쳐다보았다. 미나는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손끝까지 심하게 떨렸다.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마 은행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극심한 공포를 감추려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주위 몇몇 사격의 여성들의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그 변명을 산산조각 냈다.
미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최 여사는 극심한 수치심을 참으며 붉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아침부터 쌓아 올린 오만함은 이제 산산조각나 매우 잔인한 대중 앞에서 치욕의 잔해만을 남겼다. 호텔 지배인은 여전히 미나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으며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억 원에 달하는 결제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궁지에 몰려 제정신을 잃기 직전인 상황에서 미나는 호텔 지배인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 은행에 연락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비웃으며 속삭이는 손님들 무리에서 벗어나 조용한 방구석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그녀의 손은 명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낼 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은행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지 않았다. 미나는 가명으로 저장해둔 비밀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집착하는 가짜 사교계 인사들에게 매우 높은 이자로 빠른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려진 사채업자의 연락처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밤 파티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즉시 송금해달라고 애원했다. 사채업자는 전화기 저편에서 냉소적으로 웃고는 2배의 대출이자와 매우 짧은 상환기한을 조건으로 미나의 요청을 승인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미나는 초대 손님들 앞에서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미나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리며 사채업자의 대출금이 그녀의 계좌로 성공적으로 이체되었음을 알렸다. 그녀는 무너진 위험의 남은 조각들을 되찾으려 애쓰며 가슴을 조금 펴고 호텔 지배인 앞으로 돌아왔다. 미나는 다른 은행의 체크카드를 꺼내 파티 청구서를 전액 결제했다. 청구서는 해결되었지만 파티 분위기는 이미 망가져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초대 손님들은 냉소적인 얼굴로 하나둘씩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고 이제 매우 넓고 텅 비게 느껴지는 연회장 한가운데에 미나와 최 여사만 남았다. 지은과 민준도 조용히 호텔을 나섰다. 민준은 멀리서 여전히 증오의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지은을 보호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은 최 여사와 미나의 인생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이 대중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의 집안 분위기는 매우 암울하고 압박감이 가득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어젯밤의 창피한 사건을 반성하는 대신 최 여사는 모든 분노를 민준과 지은에게 쏟아냈다. 그녀는 매우 높고 요구적인 목소리로 민준을 거실로 불렀다. 미나가 큰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최 여사는 민준에게 즉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장남으로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젯밤 파티로 인해 미나가 겪은 모든 재정적 손실을 메워줄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여사는 심지어 이 모든 재앙이 가족에게 닥친 것이 지은이라는 불운의 원인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 매우 비합리적인 요구는 아침 분위기를 매우 긴장되게 만들었다. 미나는 소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상환을 독촉하는 사채업자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받으며 불안한 얼굴을 감추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차분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을 뿜어냈다. 그는 여동생의 생활 방식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는 매우 품격 있는 언어로 미나가 만든 오만과 거짓말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안정적인 자금과 집중이 필요한 기술 회사를 막 시작했으며 쓸모없는 빚 부담은 질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민준의 매우 단호한 거절은 최 여사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민준을 감정도 없는 불효자식이며 자신의 혈육보다 쓸모없는 아내를 더 중시한다고 비난했다. 최 여사는 다시 유산 문제를 꺼내며 민준과 지은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한
이 집에서 결코 편안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위협과 모욕을 듣던 민준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이 집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에게 건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겁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민주는 그날 바로 지은을 데리고 이 집에서 이사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증오와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민준의 결정에 최 여사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민준 가께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발 아래 기어와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비웃었다. 민준은 그 비웃음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지은이 모든 옷과 귀중품을 큰 여행 가방에 싸는 것을 도왔다. 별말 없이 민준과 지은은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집을 떠나 민준이 얼마 전에 임대한 깨끗하고 편안하며 조용한 아파트로 향했다. 그들의 이사는 진정한 결혼 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민준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자신의 스타트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일하며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자금 지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락했다. 민준의 마음의 짐은 매우 무거웠지만 그는 아파트에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그것을 숨기려 노력했다. 남편의 고군분투를 잘 이해하는 지은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비밀리에 윤 실장에게 연락하여 매우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지은은 윤 실장에게 민준의 회사에 막대한 금액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했다. 그 자금의 출처인 자신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의 투자 회사를 통해 진행했다. 지은은 자신의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사용하여 남편의 큰 꿈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고 민준의 성공 뒤에 있는 가장 큰 지지자임을 증명했다. 며칠 후 민준이 사무실에서 절망적으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가 기다리던 기적이 마침내 도착했다. 한 대형 투자 회사로부터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 이메일은 민준의 스타트업이 회사의 미래 비전을 매우 신뢰하는 한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기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즉시 지은에게 전화하여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지은은 새로운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준이 다시 자신감을 찾은 것을 보고 매우 행복했다. 민준은 자신의 회사를 파산 직전에서 구해준 익명의 투자자가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박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과 지은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 중 민준의 오래된 책상 서랍에 남아있던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최 여사의 집에 잠시 들러야 했다. 그들이 들어섰을 때 집안 분위기는 조용해 보였다. 하지만 거실에 도착하자 그들은 매우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미나는 매우 화려한 외모의 잘생긴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해외에서 만든 정장을 입고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최 여사는 그들 앞에 앉아 그 남자에게 자신이 가진 최고의 다과와 음료를 대접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매우 넓은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준과 지은의 등장을 보자마자 최 여사는 즉시 일어서서 그 잘생긴 남자를 그들에게 자랑했다. 매우 자랑스러운 어조로 최 여사는 그 화려한 남자를 미나의 공식 약혼자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여러 나라의 수십 개의 부동산 사업을 소유한 젊은 재벌 총수이며 그들 가족의 모든 재정 상태를 구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남자는 일어서서 정장을 바로잡고 매우 친절해 보이지만 그 뒤에 교활함을 숨긴 미소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달콤한 말을 했다. 민준은 정중하게 악수에 응했지만
거리를 유지했다. 한편 지은의 시선은 그 잘생긴 남자의 얼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매우 차가운 옅은 미소가 지은의 입술에 서서히 번졌다. 그녀의 날카로운 기억력은 윤 실장이 정징 준 천지그룹의 비밀 문서 중 하나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즉시 알아봤다. 젊은 재벌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는 사실 가짜 투자를 미끼로 희생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 높은 최고 등급의 범죄자였으며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활한 사기꾼은 시댁의 소굴로 성공적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젊은 재벌이라고 주장하는 화려한 남자의 등장은 최 여사의 집안 분위기를 즉시 거짓으로 가득 채웠다. 그 남자는 매우 품격 있게 들리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입은 듣는 사람을 매우 매료시키는 달콤한 말을 능숙하게 엮어냈다. 그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고급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매우 환상적인 수익 수치를 언급하고 미래의 미나와 함께 유럽으로 떠날 호화로운 휴가 계획을 자랑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최 여사의 가장 약한 부분, 즉 탐욕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도록 설계되었다. 최 여사는 눈을 반짝이며 그 모든 허풍을 들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부의 환상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그 남자를 칭찬하고 가족에게 그만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민준과 은근히 비교했다. 지은은 거실 입구에서 조용히 서서 매우 차분한 시선으로 그 모든 사기극을 관찰했다. 그녀는 조금도 방해할 생각 없이 그 드라마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거대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천지그룹의 합법적인 소유주로서 지은은 이미 사람들의 몸짓, 언어와 말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성격을 읽는데 매우 익숙했다. 그녀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진정한 비즈니스 리더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너무 꾸며졌고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지은은 이 남자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처럼 쉽게 속는 먹잇감을 낳기 위해 연극을 펼치고 있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은 옆에 서 있던 민준도 같은 것을 느꼈다. 그의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은 그 남자가 전하는 과장된 이야기들에서 많은 허점을 포착했다.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있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찾으러 자신의 방으로 즉시 향했다. 비합리적인 대화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 지나간 후 사기꾼 남자는 그의 주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마치 매우 유익한 큰 비밀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스타일로 그는 최 여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남자는 매우 유혹적인 가짜 투자 기회를 제안했다. 그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몇 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 거대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최 여사에게 이것이 예비 며느리의 가족에게만 주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확신시켰다. 그는 최 여사가 지금 투자하면 몇 주 안에 그 돈이 돌아와 미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훨씬 더 호화로운 새 차를 살 수 있는 수익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탐욕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최 여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미끼를 통째로 삼켰다. 하지만 그 남자가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예치해야 할 초기 자금의 액수를 언급했을 때 최 여사의 얼굴은 잠시 창백해졌다. 언급된 숫자는 매우 컸고 그녀가 현재 가진 남은 저축액을 훨씬 초과했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은 사기꾼 남자는 즉시 매우 쉬워 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매우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그는 최 여사에게 기존 부동산 자산을 임시 담보로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 권리증을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면 신속하게 현금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 남자는 그 등기 권리증이 100% 안전할 것이며 다음 달에 거대 부동산 프로젝트의 수익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되찾을 것이라고 보증했다. 사채업자에게 빚을 갚고 싶어 절박했던 미나도 어머니에게 그 남자의 제안에 동의하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약혼자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절대 그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미나의 압박과 아들의 도움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준에게 증명하고 싶은 강한 욕구는 최 여사로 하여금 매우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서둘러 걸어갔다. 잠시 후 최 여사는 그 집의 토지와 건물 등기권리증 문서와 함께 남은 노후 자금 전부가 들어있는 통장을 담은 투명한 비닐 서류철을 들고 돌아왔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서 내용을 다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최 여사는 모든 것을 그 사기꾼 남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남자는 억제된 승리의 미소로 그 문서와 통장을 받았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서류 가방에 넣고 일어서서 옷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투자 자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날 밤 최 여사와 미나는 그 남자가 대문 앞까지 가는 것을 배웅하며 풍요로운 부에 대한 헛된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복도 끝에서 등기권리증이 넘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지은은 속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까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최 여사가 방금 넘겨준 등기권리증은 사실 사기꾼에게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그 토지와 건물의 실제 소유권 상태는 이미 처리되어 예전에 민준의 할아버지 빚을 갚아 자산을 구했던 그녀의 친가로부터의 상속 형태로 지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전되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문서는 현재 윤 실장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 사기꾼은 아마 최 여사와 미나의 남은 현금 저축을 가지고 도망칠 수는 있겠지만 국가 시스템상의 소유주 이름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결코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지은은 최 여사와 미나가 그들의 환상적인 승리를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현실이 그들을 매우 혹독하게 덮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등기권리증과 남은 저축액을 넘겨준 지 며칠이 흘렀다. 최 여사와 미나는 거실에 편안히 앉아 투자 수익이 들어오면 어떤 물건을 살지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심지어 값비싼 보석 브로셔와 휴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재벌이라고 주장하던 잘생긴 남자의 전화번호가 갑자기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미나가 보낸 메시지들은 읽지 않은 표시만 보였다. 그 남자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포가 미나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며 계속해서 그 사기꾼의 번호를 돌려보았다. 한편 최 여사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달콤한 약속이었던 몇 배의 수익이 단지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가진 모든 남은 재산을 잃어버렸다. 공포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그 집의 평온함은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는 매우 크고 난폭하게 들렸다. 마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제로 침입하려는 것처럼 그것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약혼자라고 생각한 미나는 즉시 달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지방에서 그녀를 맞이한 광경은 잘생긴 재벌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몸집이 크고 험상궂은 얼굴에 온통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미나가 치욕적인 파티밤에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가 보낸 잔인한 빚쟁이들이었다. 매우 짧았던 상환 기한은 이미 지났고 이제 그 빚쟁이들은 매일 불어나는 이자와 함께 그들의 보스의 권리를 요구하러 온 것이었다. 허락도 없이 그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미나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집안 분위기는 즉시 끔찍한 혼돈의 장으로 변했다. 그 빚쟁이들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며 미나에게 즉시 상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미나가 히스테릭하게 울며 돈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자 그 험상궂은 남자들은 파괴 행위를 시작했다.
그들은 거실의 유리 테이블을 발로 차 산산조각 냈다. 최 여사의 소중한 장식용 도자기들은 바닥에 던져져 산산조각 났다. 벽에 걸려있던 평면 텔레비전은 끌어내려져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물건 깨지는 소리와 거친 고함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미나는 방구석에서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었다. 두 귀를 막고 용서를 빌며 울부짖었다. 방에서 막 나온 최 여사는 눈앞의 파괴를 보고 즉시 얼어붙었다. 그 중년 여성의 다리는 힘이 풀려 이제 난파선처럼 산산조각 난 거실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룹의 리더로 보이는 빚쟁이 중 한 명이 최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거친 손가락으로 최 여사의 얼굴을 가리키며 매우 무서운 마지막 위협을 가했다. 그 남자는 만약 48시간 내에 미나의 빚이 전액 상환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와서 이 집을 강제로 압류하고 모든 거주자를 길거리로 쫓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위협을 전한 후 빚쟁이들은 집을 떠나 매우 깊은 트라우마와 파괴를 남겼다. 미나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와 부서진 가구의 잔해 속에서 최 여사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죽기를 거부하는 오만함과 뒤섞인 절망이 번뜩였다. 떨리지만 억지로 큰 소리를 내며 최 여사는 미나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매우 비상식적인 계획을 선언했다. 최 여사는 내일 아침 천지그룹 본사 건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미나가 가진 직책을 이용하면 새로운 회장을 만나 집을 구하기 위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빌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그들을 완벽하게 준비된 진실의 덫으로 직접 안내할 환각적인 계획이었다. 아침이 이제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집으로 스며들었다. 아침 햇살은 어젯밤 빚쟁이들의 난동으로 산산조각 난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값비싼 도자기 파편, 텔레비전 화면 조각, 부러진 가구의 나무들이 거실 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집안 공기는 매우 답답하고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최 여사는 쿠션이 찢어져 속이 드러난 소파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주위의 파괴의 잔해를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집 앞에서 차량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 사채업자들이 약속한 시간보다 더 빨리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다른 방구석에서 미나는 매우 헝클어진 머리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모든 어리석음과 거짓말을 후회하며 밤새도록 운탓에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정신적, 육체적 파멸 속에서도 최 여사의 가슴 속 오만함은 죽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가족이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항상 허영심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갈증에 이끌렸던 그녀의 뇌는 매우 비합리적인 환각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힘겹게 일어서서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미나에게 다가갔다. 억지로 씩씩하고 위험 있는 척하는 목소리로 최 여사는 딸에게 즉시 일어나 씻으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부서진 가구를 보고 우는 것은 그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여사는 미나에게 그들이 아직 매우 강력한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바로 거대 기업 천지그룹의 부장이라는 미나의 직책이었다. 최 여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분명히 딸처럼 유능한 직원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니면 적어도 미나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극심한 공포로 이성을 잃은 미나는 어머니의 미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30분 후 미나는 옷장에 아직 깔끔하게 남아있던 최고의 정장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부은 눈과 검은 눈밑을 가리기 위해 꽤 두꺼운 화장을 했다. 그녀는 몸에서 풍기는 차가운 땀의 공포 냄새를 감추려 값비싼 향수를 몇 번이고 뿌렸다. 최 여사도 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출복을 입고
사기꾼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남은 금 장신구를 착용했으며 여전히 존경받는 사모님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손질했다. 그들 둘은 턱을 치켜들고 파괴된 집에서 걸어 나왔다. 상황을 역전시킬 존엄과 권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환상을 만들려 애썼다. 그들은 천지그룹의 자랑스러운 타워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도심의 복합 비즈니스 지구로 향하는 택시를 불렀다. 천지그룹 본사로 가는 길은 미나에게 매우 긴장되었다. 그녀는 서류 가방 끝을 계속해서 쥐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파멸의 벼랑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회사에서의 자신의 신분이 자금 횡령 사건 조사로 인해 정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빚쟁이들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회사 징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컸다. 그들이 탄 택시는 마침내 초고층 빌딩의 주로비 앞에 멈췄다. 유리로 덮인 웅장한 건물은 아침 햇살을 매우 눈부시게 반사했다. 자동 유리문이 활짝 열리며 매우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5성급 호텔 로비 특유의 방향제 향기로 그들을 맞이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바쁜 얼굴과 서두르는 발걸음으로 지나가는 모든 전문가들의 그림자를 반사했다. 최 여사는 감탄으로 눈을 반짝이며 거대한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딸이 이렇게 놀랍도록 호화로운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가슴을 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 건물의 웅장함을 칭찬하며 미나가 이곳에서 높은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미나는 어머니를 이끌고 로비의 공용구역과 직원 전용구역을 구분하는 자동 개찰구 줄로 향했다. 그 기계들은 항상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확인하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미나는 매우 거만한 태도로 직원 신분증을 꺼내 개찰구의 스캐너 패널에 카드를 댔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위층으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찰구가 열리고 녹색 불이 켜지는 대신 스캐너는 매우 시끄럽고 긴 경고음을 냈다. 기계의 표시등이 밝은 빨간색으로 깜빡이며 그 카드의 접근이 중앙 보안 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었음을 알렸다. 미나는 놀라 점점 더 거친 동작으로 카드를 반복해서 대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기계는 계속해서 출입을 거부했다. 스캐너의 소음은 그들 뒤에 줄을 서 있던 다른 직원들의 주의를 끌었다. 2명의 건물 보안 요원이 즉시 단호한 걸음으로 미나에게 다가왔다. 그 요원은 미나에게 기계에서 물러서라고 요청하고 그녀의 출입 카드가 어제 오후부터 인사부에 의해 영구적으로 차단되어 더 이상 사무실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매우 정중하게 설명했다. 보안 요원의 설명을 듣자 미나의 얼굴은 수치심과 폭발하는 분노를 참으며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미나는 붐비는 로비 한가운데에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친 말로 그 보안 요원을 꾸짖었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 고위 경영진과 긴급한 약속이 있는 중요한 부장이라고 주장했다. 미나는 그 요원이 기술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즉시 수동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딸이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본 최 여사는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끼어들어 그 보안 요원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그 요원의 직업을 모욕하며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 하찮은 문직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 요원을 미나의 상사에게 보고해서 그들의 길을 막은 죄로 그날 바로 해고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모녀가 만들어낸 소동으로 로비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몇몇 직원들은 그 창피한 광경을 보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직장인답지 않은 미나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보안팀장이 미나와 최 여사를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는 바로 그 순간 VIP 로비 구석에서 회사 고위층 전용 엘리베이터의 종소리가 들렸다. 반짝이는 금속 재질의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며 매우 우아하고 위험 있는 자세로 걸어 나오는 윤 실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노부인은 매우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소란의 중심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윤 실장의 등장은 즉시 모든 보안 요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다. 윤 실장은 천지그룹 건물 전체에서 매우 두려움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여전히 분노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미나와 최 여사에게 다가갔다. 윤 실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물러서서 자신이 상황을 처리하게 해달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미나와 최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예전에 자기 집에 찾아왔던 그 노부인을 알아본 최 여사는 즉시 승리에 찬 얼굴을 했다. 최 여사는 윤 실장이 그들의 도착을 환영하고 무례했던 보안 요원들을 꾸짖기 위해 내려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즉시 매우 친한 척하는 목소리로 윤 실장에게 인사를 건네며 최고 경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윤 실장은 매우 평탄하고 공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 두 소란꾼이 실제로 맨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알렸다. 윤 실장은 새로운 회장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그들의 방문을 직접 영접실에서 받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윤 실장의 말을 듣자 미나와 최 여사의 얼굴에 오만함이 다시 완벽하게 피어났다. 그들은 매우 넓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소동이 단지 작은 오해였으며 회사 최고 수뇌부가 정말로 미나의 존재를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했다. 최 여사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윤 실장을 따라가기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기까지 했다. 수십 층을 뚫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 여사는 자랑스러운 어조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녀는 분명 회장께서 미나에게 특별한 상을 주거나 딸이 가진 비범한 재능을 알고 무제한 대출을 제안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나는 단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옷깃을 바로잡고 회사 지배자에게 전할 최고의 말을 준비했다. 그들 둘은 매우 취하게 하는 위대함의 환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가장 끔찍한 추락의 정점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가 맨 위층, 즉 사장실 전용의 독점적인 층에 정확히 멈췄을 때 부드러운 종소리가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두꺼운 방음 카펫이 깔린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윤 실장은 그들에게 천지그룹의 상징이 새겨진 거대한 이중 목재문으로 먼저 걸어가라고 안내했다. 두 명의 개인 경호원이 무거운 나무 문을 동시에 열어주었다. 최 여사와 미나는 엄청나게 웅장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방은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도에서 도시 전체의 전경을 볼 수 있었다. 방 안의 가구들은 절대적인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즉시 주 업무용 책상 뒤에 놓인 매우 큰 가죽 의자에 쏠렸다. 그 큰 의자는 그들을 등지고 있었다. 유리창을 똑바로 마주하고 윤 실장은 문지방에 서서 그들의 도착을 알렸다. 천천히 거대한 가죽 의자가 방향을 틀어 돌아섰다. 그 순간 최 여사와 미나의 숨이 폐에서 강제로 뽑혀나가는 것 같았다. 그들의 몸은 얼음 조각상처럼 뻣뻣하게 굳었다. 그들의 눈은 최대한 크게 뜨였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며 그 최고 권력의 의자에 매우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들이 모르는 늙은 사업가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가난뱅이 며느리라고 모욕했던 쓸모없다고 여겼던 단정한 옷차림의 지은이었다. 숨 막히고 가슴을 짓누르는 정적이 거대한 사무실의 모든 구석을 채웠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흐름을 멈춘 듯 했다. 지은은 매우 차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은 두꺼운 가죽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위엄을 발산했다.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입을 반쯤 벌린 채 방 한가운데에 돌처럼 굳어 서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매우 차가운 옅은 미소가 지은의 입술에 서서히 번졌다. 그것은 친절함을 암시하는 미소가 아니라 모든 거짓말의 종착역으로의 환영이었다. 최 여사는 여전히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눈앞의 광경이 어젯밤부터 겪은 피로와 공포로 인한 환각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그 여성은 여전히 실제하며 매우 위압적인 지배자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숨 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미나였다. 그녀의 공포는 즉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변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완강히 거부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미나는 지은의 얼굴을 가리키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미나는 지은이 분명히 이 건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보안 시스템을 뚫고 단지 싸구려 장난을 치기 위해 일부러 회장 의자에 앉았다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미나는 건물 보안 요원 전체를 불러 지은을 무단 침입과 천지그룹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경찰서에 끌고 가겠다고 맹세했다. 딸의 고함을 들은 최 여사는 충격에서 깨어나 즉시 지은을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 그녀는 매우 경멸적인 말로 지은을 저주하며 가난한 사람으로 너무 자주 모욕당한 나머지 정신을 잃은 미친 여자라고 비난했다. 최 여사는 이 방의 진짜 주인이 와서 그들 모두를 감옥에 쳐넣기 전에 그 비싼 의자에서 즉시 내려오라고 지은에게 명령했다. 지은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히스테릭한 고함과 거친 모욕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숨이 닿을 때까지 모든 어리석음과 부정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은은 단지 오른손을 살짝 들어 매우 미묘한 작은 신호를 보냈다. 바로 다음 순간 최 여사와 미나 뒤에 있던 거대한 나무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이 아니라 매우 공식적인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10여 명의 중년 남녀가 들어왔다. 그들은 천지그룹 산하 모든 중요 부서의 최고 이사회, 주주,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이었다. 국내 비즈니스 잡지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이 중요한 인물들의 등장은 즉시 미나를 뻣뻣하게 굳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 중 몇몇을 지금까지 멀리서만 볼 수 있었고 감히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던 고위 임원들로 알아보았다. 모든 이사들은 매우 질서정연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방 한가운데에서 떨고 서 있는 최 여사와 미나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주 업무용 책상 앞에 도착하자 10여 명의 회사 고위 임원들은 일제히 발을 모으고 매우 깊고 경건한 경의를 표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지은을 천지그룹 회장님이라는 공식적인 칭호로 부르며 존경의 인사를 올렸다. 비즈니스 지배자들의 대규모 경의는 최 여사와 미나에게 가장 통렬한 현실의 일격이 되었다. 그들의 환상과 부정은 먼지가 되어 산산조각났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발밑에 깔고 짓밟았던 가난뱅이 며느리가 미나가 밥벌이를 하던 곳의 유일한 지배자라는 사실이 이제 반박할 수 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최 여사의 다리는 갑자기 힘이 풀려 카펫 바닥에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만약 이미 모든 힘을 잃은 미나의 팔에 기대지 않았다면 지은은 이사들의 인사에 조용한 끄덕임으로 답하고 그들에게 바로 서라고 요청했다. 매우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지은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검은색 가죽 서류철을 꺼냈다. 그녀는 그 서류철을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 꽤 큰 충돌음을 냈다. 지은은 이제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미나의 눈을 매우 차분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쳐다보았다. 지은은 그 검은 서류철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 서류철에는 미나가 수개월 동안 재무데이터 조작, 고위 임원 서명 위조, 그리고 회사 프로젝트 자금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을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포괄적인 법의학 감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미나가 훔친 금액은 매우 환상적이었다. 그 돈은 단지 가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어머니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명품을 사는 데 사용되었다. 지은은 미나의 범죄에 대한 모든 송금 증거와 디지털 흔적이 당국에 완전히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진실의 일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그리고 나서 책상 구석에 놓인 디지털 녹음기의 작은 버튼을 눌렀다. 그 장치에서 매우 선명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며칠 전 거실에서 있었던 최 여사의 목소리 녹음이었다. 모든 재산, 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큰 집을 100% 미나에게만 물려줄 것이며 지은과 민주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문장이었다. 그 녹음된 목소리는 웅장한 CEO의 방 안에 울려 퍼지며 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잔인한지를 들려주었다. 녹음이 끝난 후 지은은 이제 자신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수치심에 흐느껴 우는 최 여사를 쳐다보았다. 매우 차분하고 우아한 태도로 지은은 최 여사의 남은 모든 삶의 희망을 파괴하는 마지막 대답을 했다. 지은은 오늘의 좋은 소식은 최 여사가 유산 분배 문제로 전혀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최 여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랑해왔던 그 큰 집이 법적으로는 방금 양가로부터 원본 등기권리증을 되찾은 지은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지은은 최 여사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 단 1원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은은 모든 이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순간부터 미나는 천지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며 미나가 소유한 모든 자산은 회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동결될 것이라고 지은이 말한 선언들은 마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든 오만함을 남김없이 부수는 망치질 같았다. 최 여사와 미나가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파멸을 소화하기도 전에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다. 윤 실장은 완전 무장한 경찰관들이 단호한 걸음과 굳은 얼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룹을 이끄는 경찰관은 즉시 미나에게 다가가 국가로부터의 공식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미나는 대규모 회사 자금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그녀가 약혼자라고 주장했던 잘생긴 남자와 연루된 사기 네트워크에 관여한 혐의로도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 사기꾼 남자가 바로 어젯밤에 검거되었으며 신문 결과 그가 돈 세탁과 지역 간 마약 유통 범죄 조직을 이끄는 거물급 수배자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미나는 그 남자를 자신의 환경으로 끌어들였고 가짜 투자 자금 흐름을 함께 즐겼기 때문에 이제 미나는 수배자를 숨기고 범죄 수익을 즐기는데 가담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렇게 끔찍한 혐의를 듣자 미나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한 여성 경찰관이 차가운 쇠로 그녀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하자 몸부림치고 울부짖었다. 미나는 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최 여사 자신은 이미 카펫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런 힘도 없었다. 오만함, 거짓말, 그리고 악의의 기반 위에 세워진 그들의 세상은 이제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다. 최 여사는 집을 잃고 노후 저축금을 잃었으며 이제 항상 자랑하던 사랑하는 딸이 중범죄자로 쇠창살 뒤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염없이 울었다. 지은은 단지 자신의 큰 책상 뒤에서 그 체포 장면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오만한 승리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정의가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 스스로 길을 찾는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이 바랐던 가짜 몰락은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얕보았던 진짜 지배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진실의 거울로 변했다. 그들의 삶은 그 거대한 사장실의 나무문이 닫히고 그들을 진정한 정의로 이끈 후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그룹 최고 경영진의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차가운 쇠는 이제 미나의 두 손목을 단단히 잠갔다. 지금까지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던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거대한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지켜보는 모든 이의 가슴을 짓눌렀다. 미나는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로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러 그 방의 위엄과 평온함을 깨뜨렸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어
아침부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두꺼운 화장을 망가뜨렸다. 그녀의 좌우에 꼿꼿이 서 있던 경찰관들은 그녀의 팔을 매우 강하게 잡았다. 이제 중범죄의 용의자 신분이 된 그 여자가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도록 확실히 했다. 당국이 낭독한 혐의는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미나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위해 막대한 금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횡령한 것이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녀는 한때 약혼자라고 자랑했던 사기꾼 남자와 연루된 범죄 네트워크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미나가 은신처를 제공하고 광범위한 대중사기 수익금을 즐겼으며 간접적으로 그 남자가 통제하는 마약 유통 조직의 자금 순환을 위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렇게 무겁고 끔찍한 혐의들을 듣자 미나의 몸에 있던 모든 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무릎이 즉시 약해져 그 방을 덮고 있는 두꺼운 카펫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나 주위를 둘러싼 이사들의 심판적인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항상 교활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뇌는 이제 완전히 마비되었다. 자신의 삶이 몇 초 만에 파괴되었다는 현실을 소화할 수 없었다. 남은 힘을 다해 미나는 카펫 위에서 몸을 끌어 지은이 왕좌에 앉아있는 주 업무용 책상으로 다가갔다. 한때 항상 오만함과 경멸적인 시선을 발산했던 얼굴은 이제 매우 비참한 절망의 가면으로 변해 있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표정 없이 차분한 지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용서를 빌기 시작했고 지은에게 모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미나는 지은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이 치명적인 법에 덫에서 자신을 구해준다면 평생 하인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지은을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적 없는 호칭이었다. 그러나 지은은 자신의 권좌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단정한 그 여성의 얼굴은 절대적인 단호함을 발산했다. 폭발하는 분노보다 훨씬 더 무서운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시선으로 미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동정심이나 복수심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수용을 담고 있었다. 지은은 신우이의 히스테릭한 울음에 응답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미나는 자신을 바로잡을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그 여자는 항상 탐욕과 거짓말의 길을 선택했다. 미나 뒤에서 회사 이사들은 숨기지 않는 혐오감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지금까지 전혀 진실성이나 도덕성이 없는 직원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매우 역겨움을 느꼈다. 미나가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본 경찰관들은 마침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그들은 미나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경영진의 방 출구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미나가 점점 멀어지는 흐느낌과 함께 방 밖으로 끌려 나가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최 여사의 모습으로 향했다. 그 중년 여성은 여전히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폭풍에 휩쓸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심하게 떨렸다. 수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자부심, 자존심, 그리고 부의 환상은 이제 가치없는 먼지가 되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은 사랑하는 딸이 방금 당국에 의해 끌려간 문 쪽을 공허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최 여사의 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을 처리하도록 강요받았다. 호화로운 집은 알고 보니 항상 모욕했던 며느리의 것이었다. 노후 저축금은 교활한 사기꾼에게 빼앗겼고 항상 편애했던 딸은 이제 쇠창살 뒤에서 썩어야 했다. 빈곤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즉시 그녀의 목을 조여 숨이 매우 가빠졌다. 매우 절박하고 삶의 모든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최 여사의 생존 본능이 그녀의 이성을 장악했다. 딸이 몇 분 전에 했던 것처럼 최 여사도 지은의 책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슬펐다. 한때 항상 거만하게 명령하고 며느리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여자가 이제 자비를 구하기 위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자신을 낮춰야 했다. 최 여사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간절한 시선으로 지은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매우 비통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고 매우 거짓되고 위선적으로 들리는 말을 했다. 최 여사는 지은을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매우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구절이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애원했고 지은에게 과거의 모든 실수를 잊고 그들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여사는 지은이 미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자신을 그 큰 집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매일 지은을 위해 요리하고 다시는 거친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여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모든 약속은 아무 의미 없는 절망의 노래처럼 들렸다. 지은은 시어머니가 목이 쉴 때까지 울고 애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그 여자를 방해하거나 꾸짖을 생각이 없었다. 지은은 단지 최 여사가 뿌린 모든 악행이 반드시 스스로 거두어야 할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 최 여사의 울음이 절정에 달했을 바로 그 순간 경영진의 방에 거대한 나무 문이 다시 열렸다. 확고하고 차분하며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방 안으로 들려왔다. 지은의 남편이자 최 여사의 친아들인 민준이 그 방의 정적을 가르며 들어왔다. 그 남자는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은 엄청난 단호함을 발산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마치고 방금 도착했으며 아내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은 후 즉시 이곳으로 향했다. 민준의 등장은 최 여사의 마음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았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최 여사의 눈은 즉시 밝게 빛났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변호하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지은에게 가족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다. 최 여사는 민준을 향해 손을 뻗으며 희망에 찬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최 여사의 헛된 희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민준은 어머니를 그냥 지나쳐 걸어갔다. 마치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민준의 발걸음은 주 업무용 책상으로 똑바로 향했다. 왕좌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지은 옆에 서서 매우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는 한 손을 지은의 어깨에 얹어 완전한 지지와 흔들리지 않는 보호를 암시하는 손길을 보냈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지은의 안부를 물었다. 방금 일어난 소동으로 아내가 조금도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진심 어린 옅은 미소로 남편을 쳐다보고는 괜찮다는 뜻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를 격려하는 부부의 모습은 최 여사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민준이 자신을 돕기를 거부한 것은 그의 모든 재산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정신적 타격이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아들의 사랑과 존경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민준은 몸을 돌려 어머니를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매우 깊은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매우 큰 실망과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깊이 묻어야만 했던 애정이 뒤섞인 것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꾸짖지 않았다. 그는 경멸적으로 웃지 않았고 전혀 오만한 승리의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매우 위엄있고 존중하는 동작으로 민주는 몸을 숙여 어머니의 두 팔을 잡고 그 중년 여성의 몸을 일으켜 세워 두 발로 다시 꼿꼿이 서게 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흐트러진 옷을 조금 정리해 주었고 여전히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하듯이 그녀를 대했다. 하지만 그 후에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흔들릴 수 없는 정의의 선고였다. 매우 차분하고 무게감 있으며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민주는 가혹한 교훈을 주었다. 그는 눈물로 젖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주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오만함을 팼는 것을 멈추라고 여러 번 상기시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귀를 닫고 헛된 재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는 자신을 낳아준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매우 사랑하지만 한 남자이자 남편으로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지른 모든 형태의 범죄, 비방, 그리고 억압을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매우 명확하게 강조했다. 민주는 오늘 일어난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과거의 탐욕과 잔인함의 결과로 어머니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인생의 교훈이라고 말하며 말을 마쳤다. 그 매우 품격 있는 작별의 말을 한 후 민주는 다시 뒤로 물러서서 아내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싸고 자신의 작은 가족을 위한 보호자로서 꼿꼿이 섰다. 최 여사가 아들의 말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소화하기도 전에 그녀의 옷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심하게 진동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최 여사는 그 통신기기를 꺼내 켜진 화면을 쳐다보았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방금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누가 보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그녀의 집을 파괴한 빚쟁이 그룹의 리더의 번호였다. 최 여사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그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작은 화면에는 지금까지 그녀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큰 집의 광경이 생생하게 나타났다. 그 빚쟁이 그룹은 물건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최 여사의 모든 가구, 옷, 그리고 남은 귀중품을 강제로 꺼내 집 앞 길거리에 버리고 있었다. 빚쟁이 리더는 카메라 앞에 나타나 날카롭게 씩 웃으며 마감 시간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 집은 이제 봉인되었고 모든 내용물은 미나의 빚을 갚기 위해 압류되었다. 그 영상은 집 대문이 큰 쇠사슬로 단단히 자물쇠가 채워진 그림으로 끝났다. 휴대폰이 최 여사의 손에서 떨어져 소리 없이 카펫 바닥에 부딪혔다. 최 여사는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이며 집도 없고 자신을 변호해줄 가족도 없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잔인한 바깥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는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얻었다. 시간은 느껴지지 않는 속도로 흘러 과거에 얽혔던 모든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천지그룹의 비즈니스 타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몰락 사건 이후 1개월이 지났다. 지은과 민준의 삶은 모든 쓰라림과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멀리 떠나 날아올랐다. 도시 외곽의 매우 푸르고 넓은 땅에 현대적인 건축으로 설계되었지만 누구든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따뜻함을 발산하는 웅장한 새 건물이 서 있었다. 그날은 지은의 개인 재산과 이제 매우 빠르게 성장한 민준의 스타트업 수익으로 전액 지원되는 호화로운 고아원 및 교육 장학금 센터의 개원식 날이었다. 그 건물은 단지 안식처가 아니라 불우한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엮어갈 희망의 상징이었다. 지은은 매우 우아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옷을 입고 개원식 무대 위에 서서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그녀 옆에는 민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아내를 굳건히 지키고 섰다. 그들의 결혼 관계는 신뢰, 정직, 그리고 매우 깊은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 세워져 더욱 강하고 견고해졌다. 그들 둘은 초대 손님, 지역 사회 인사,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진심 어린 환대로 맞이했다. 진정한 부는 동료 인간과 행복을 나눌 준비가 된 마음의 부임을 증명하면서 한편 그 화려함과 행복과는 매우 먼 곳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편견 없이 매우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미나, 한때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숭배하고 다른 사람을 얕보았던 젊은 여성은 이제 자신의 탐욕과 교활함에 쓴 약을 삼켜야 했다. 그녀의 재판 과정은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회사 자금 횡령과 범죄 조직 수배자 보호에 연루된 증거들은 어떤 변호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판사는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모든 죄를 반성할 긴 수감 기간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차갑고 암울한 감옥 벽 안에서 180도 바뀌었다.
더 이상 해외 명품 가방도 유명 디자이너 의상도 항상 자랑하던 값비싼 화장품도 없었다. 미나는 거칠고 낡은 죄수복을 입었다. 머리는 관리하기 쉽도록 짧게 잘렸고 얼굴은 관리 없이 칙칙해 보였다. 매일 그녀는 수감시설을 청소하는 힘든 일을 해야 했다. 한때 반짝이는 보석으로 장식되었던 손은 이제 감방 바닥을 닦고 더러운 화장실을 솔질하며 젖은 쓰레기 더미를 버려야 했기 때문에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왔고 미나는 매일 밤 감방 구석에서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다.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부의 환상을 취했다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생각하며 그에 못지않게 비참한 운명이 최 여사에게도 닥쳤다. 집이 빚쟁이들에게 강제로 압류되고 모든 물건이 길거리에 버려진 후 그녀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힘든 삶의 바퀴를 마주해야 했다. 가난해졌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가짜 사교계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하루하루 살아남고 숨을 잇기 위해 최 여사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붙어있던 모든 허영심과 오만함을 버려야 했다. 한때 명령쓸한 사람을 얕보기만 알았던 그 중년 여성은 이제 자신의 침을 삼키고 힘든 일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매일 손님으로 붐비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하찮은 접시 닦기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근무 환경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식당의 주방 공기는 매우 덥고 답답했다. 요리 연기와 코를 찌르는 튀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최 여사는 매일 수십 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다. 음식 찌꺼기로 더러운 접시, 그릇, 컵더미가 가득한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등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체중을 지탱한 탓에 다리가 부었고 손은 계속해서 강한 화학세제에 노출되어 주름지고 따가웠다. 그 직장에서 그녀의 과거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한 식당 지배인에게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단순한 노동자일 뿐이었다. 매우 더운 어느 날 정오, 최 여사가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은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손님 줄은 길게 늘어섰고 음식 주문은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주방구역의 더러운 접시 더미는 점점 더 높아졌다. 최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일했다. 땀이 그녀의 낡은 작업복을 적셨다. 그녀는 한 웨이터에게 앞 식사 공간의 손님 테이블에 남겨진 더러운 쟁반을 가져오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비틀거리는 걸음과 이미 소진된 힘으로 최 여사는 큰 쟁반을 들고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끈적한 테이블 표면을 닦느라 바쁠 때 식당 입구의 종이 조용히 울리며 새로운 손님이 왔음을 알렸다. 최 여사는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기 위해 몸을 돌릴 때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은 매우 잘 아는 두 인물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착했다. 지은과 민주는 고아원 개원식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간단한 점심을 먹으러 그곳에 왔다. 그 부부는 매우 잘 어울렸고 매우 진정한 평온과 행복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등장을 보자 최 여사의 심장은 순간 늦는 것 같았다. 엄청난 충격이 그녀의 가슴을 강타했고 이어서 그녀의 모든 의식을 즉시 삼켜버리는 수치심의 물결이 밀려왔다. 그녀는 결코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최 여사의 손은 즉시 심하게 떨려 모든 잡는 힘을 잃었다. 더러운 접시와 유리컵 더미가 담긴 큰 쟁반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매우 크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깨지는 소리를 내며 식당 타일 바닥에 부딪혔다. 남은 음식과 음료 액체가 바닥을 더럽히며 흩어졌다. 그 소동은 즉시 식당 안의 모든 활동을 멈추게 했다. 모든 손님들의 눈은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어 서 있는 최 여사에게 쏠렸다. 깨지는 소리를 들은 식당 지배인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사무실에서 즉시 달려나왔다. 그 지배인은 최 여사에게 다가가 수십 명의 손님들 앞에서 매우 큰 목소리로 그녀를 꾸짖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최 여사를 욕하며 일을 제대로 못하고 부주의하며 항상 식당에 손해를 끼치는 느린 직원이라고 불렀다. 그 욕설은 최 여사에게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쉽게 지은에게 경멸적인 말을 던졌는지를 상기시켰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변호할 능력 없이 공공장소에서 망신당하고 짓밟힐 때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직접 느꼈다. 최 여사는 단지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다. 후회의 눈물이 더러운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 매우 창피한 상황 속에서 민주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욕을 먹고 매우 비인간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민주는 전혀 기쁜 표정을 짓거나 만족스럽게 웃거나 자신을 버렸던 여성의 고통을 보고 비웃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교양 있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원칙을 굳게 지켰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놓고 그 사건을 구경하고 있던 손님들 무리를 해치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어머니와 식당 지배인 사이에 정확히 섰다. 매우 차분하고 위험 있으며 과도한 감정 없이 민주는 지배인에게 욕설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민주는 지갑을 꺼내 고액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지배인의 손에 직접 건넸다. 그는 그 돈이 깨진 접시와 컵에 대한 모든 손실을 보상하고 다른 손님들의 불편을 보상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민준의 매우 우아하고 품격 있는 행동은 즉시 그 돈을 받으며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식당 지배인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 문제를 해결한 후 민주는 돌아섰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떨며 울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민주는 정장 안주머니를 뒤져 깨끗한 흰색의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민주는 그 봉투를 어머니 바로 옆에 있는 빈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봉투를 놓은 후 민주는 다시 지은에게 다가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들 둘은 과거의 잔해를 다시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식당을 떠났다. 민준의 행동은 참으로 매우 우아한 정의를 반영했다. 자신의 존엄성을 낮출 필요 없이 벌하는 것이었다. 민준과 지은이 떠난 후 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보았다.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더러운 눈물로 얼룩진 손으로 그녀는 그 봉투를 잡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봉투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방 열쇠, 합법적인 집을 영수증, 그리고 민준이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최 여사는 그 영수증을 읽었다. 알고 보니 민준은 매우 안전하고 깨끗하며 살기 좋은 원룸의 1년치 임대료를 전액 지불해 준 것이었다. 어머니가 매일 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충분한 기본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서 최 여사는 아들이 쓴 짧은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에서 민주는 매우 단호하지만 숨겨진 애정이 담긴 문장을 썼다. 민주는 자신을 낳아준 여성이 추운 길거리에서 잠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그 안식처를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최 여사에게는 생활비나 용돈이 한 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식당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손으로 접시를 닦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 했다. 이것은 최 여사가 투쟁의 가치를 배우고 다른 사람의 모든 땀방울을 존중하며 오만함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단호함과 배려가 가득한 그 문장들을 읽자 최 여사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그 편지와 방열쇠를 가슴에 꼭 껴안고 시끄러운 식당 한가운데에서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울음은 분노나 두려움의 울음이 아니라 매우 깊은 후회와 동시에 엄청난 안도감의 울음이었다. 자신이 매우 나쁜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결코 자신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 여정의 끝에서 도덕적인 일격과 동시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었다.